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2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 24강의 주제는 이제 계속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기초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309페이지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해야 될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공식이 이제 돼 있는데, 뭐 공식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구조적인 박스 안에 바로 밑에 본 동그라미 1번에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에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항상 두 가지다라는 거. 거기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옵니다. 요게 핵심임, 요게 이제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그 위험에 대한 비용을 이제 줄을 쳐주셔가지고 이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한 줄짜리에 대한 설명이 밑에 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비용을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무위험률이 뭐고 위험 할증이 뭐라는 거를 박스에 있는 걸로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전 시간에 논했던 것처럼 A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12%가 이제 추정이 됐다라고 가정했어요. 투자자가 이제 그 10억 원을 이제 현금 자산을 투자하고자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아까 예를 들은 기대 수익은 1억이 이제 예상이 1억 2천만 원 예상됐죠. 투자한 돈 10억을 통해서 그럼 기대 수익 12%가 이제 예상이 된 거야. 그럼 투자자는 그러면은 그 기대가 12% 나온 거를 그 데이터 나온 것만 보고서 무조건 의사결정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12%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거를 반영을 해요. 그때 투자자는 당연히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2%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 수익률이냐 아니냐 따져보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된다. 그게 시간에 대한 비용과 그게 위험에 대한 비용이야.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투자 용어로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 투자자는 이제 따졌을 때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당연하겠죠. 그 10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었어. 왜냐? A 부동산이 제시해주는 기대 수익률 12%라고 예를 든 그 숫자가 이 데이터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항상 불안한 거야, 이렇게. 투자할 때 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면은 10억 원을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면은 국채에 투자해도 됐었을 거야.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있겠죠.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국채의 수익률이 만약에 뭐 5%다.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5%라는 수익률을 많이 가진 국채에 이 사람이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람은 이거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잖아. 국채는 무형 자산이니까. 근데 투자자는 이거를 포기한 겁니다. 이거를 투자하는 거를 포기하고 어디 A라는 불확실성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국채가 제시해준 5% 수익률이 있죠. 최소 이거보다는 더 달라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라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에서 줄여서 무위험률 그럽니다. 투자자는 수익률을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이라는 거를 이제 무위험 자산이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요, 이렇게. 그럼 무위험률이 뭘까라고 이제 해석하는 지문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무위험률에 대한 논리가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것이 쭉 나와요. 거기 보시다시피 무위험률 동그라미 2번 해놓고 장래 기대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야, 이렇게. 확실한 거. 왜? 국채 투자했을 때 얻을 것도 예상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나는데 이게 기억에 보면은 순수 시간 가치의 대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내기도 하냐면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에 푸시다가 또는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지문인데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건 무위험률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투자자는 이 10억 원이라는 현금 자산을 국채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이라는 현금 자산이 그럼 어디 있겠어? 당연히 집에 있겠지. 은행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집에 보관하고 현금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현금의 실질 구매 점점 추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제시해주는 수익률은 그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자산 가치가 원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만 보장해주겠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는 어려운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논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디귿번도 이제 언급이 됐고, 이제 리을번은 뭐 어차피 구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또 다른 말로 이거를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 제시하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이거를 혹시 기출문제에 보면 국채 이자율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채 이자율 제시해주면 이것도 뭘로 잡아라? 이것도 무위험률로 이제 잡으시면 되겠어요.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무위험률이 가지는 성격은 뭐냐면은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 가정하는 거야. 투자 시점이 동일할 때 어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든 관계없이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무위험률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해.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울순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자산에 투자하든 수익률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출제원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갑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을순이가 요구하는 무위험률이 있죠. 무위험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제시해 주는 거야.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 가정할 때. 같을까, 다를까? 그렇죠. 같게 돼 있어요. 왜 같으냐? 주식도 위험자산이고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냐면은 국채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국채가 제시하는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 5%라 가정 이거보다 더 달라 그럴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도 위험자산이니까 부동산 투자한 을순이도 국채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니까 국채가 제시하는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요구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무위험률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구순이 달라지는 이유가 주식 투자 요구순위가 부동산 투자 요구순이 달라지는 것은 이 주식과 부동산이 가지는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위험률은 같이 여기다 플러스하는 위험 할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논점이고,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 가정할 때 어느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자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투자자들이 이걸 구성하는 요소로서 무위험률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이제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무위험률이 요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냐, 이게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국채 이자율을 의미한다. 이 정도 내용만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 논리는 투자자는 그 국채 투자를 포기하고 와서 이거보다 더 달라 요구했어요. 근데 투자자가 선택한 그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야,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위험자산이잖아.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A 부동산 투자했을 때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돼. 위험 요소가. 그 위험 요소가 분석해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할 때 아까 논했던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법률상 위험, 유동성 위험이죠. 이 네 가지 위험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죠? 국채에 투자한 것보다 더 부동산 투자할 때 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는 요소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고려하는 거야,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때 얼마 정도 위험 요소 나올 것인가? 대출받아 사야 되는데 대출 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법률상 위험은 이제 법적 환경이 얼마나 변화가 될 것인가? 나중에 대파할 때 이게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가 따져봐. 그 따져보는 과정 중에 위험 요소가 점점 높아지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라고 요구할 거야. 뭘로 요구하겠어요? 수익률로 요구하겠지. 그럼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요 논리 있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률이 무슨 관계야? 같은 방향이니까 비례 관계잖아요. 이거를 이제 같은 방향 움직이네 위험과 수익률 간의 비례 관계. 이 비례 관계를 이제 상세 관계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하면 두 가지는 비례 관계라고 아셔야 돼. 비례 상세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잖아. 그럼 위험이 높아졌어. 높아진 위험을 없애버리려면 반대 보상도 수익을 같이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 높아진 위험이 체감적으로 낮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다?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례 관계를 뭐로 내겠어요? 반비례 관계다라고 내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 위험 요소가 어디다가 덧칠해야 돼?
그렇죠. 여기다가 덧칠하는 거야. 위험률에다가 국채가 제일 수익률에다가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큼 내가 감수해야 될 위험만큼 더 보상을 달라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요구할 때 항상 몇 가지를 요구한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시장에 존재하는 기본 베이스인 위험률이 제시된 수익률에다가 내가 위험한 자산 선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 할증률이 나오는 거지. 그럼 위험 할증률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의미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위험에 대한 대가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책에 이제 위험 할증률이 동그라미 3번에 쭉 나왔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위험이 나왔을 때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는 것인데, 동그라미 기억처럼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뭐냐면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 위험 요소가 모든 위험을 이제 다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투자자들이 보상해달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그럼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위험이 뭐가 있을까? 이게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논리인데 이 위험은 항상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만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꼭 알아두세요. 이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체계적 위험. 여기다 비체계적 위험 들어가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체계적 위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체계적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 할증률은 뭐냐면은 아까 위험률은 투자자마다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투자 시점이 동일할 때. 근데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요. 투자자의 위험 성향이 개인적인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험 요소라고 인정한 거를 어떤 사람은 위험 요소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이 위험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위험 요소는 이게 상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여기까지는 잘 내지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05페이지 제일 꼭대기의 표를 보면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인플레이율이 더 더해졌잖아요. 추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야. 위험 할증률의 구성 요소가 뭐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수익률 요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시간에 대한 보상인 무위험률하고 위험에 대한 보상인 위험 할증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야. 다만 위험 할증률에 대한 요소가 세부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 투자자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 특정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느 자산 투자하는 거야? A라는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부동산이 투자 대상 A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마다 다 위험 요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데 A라는 자산에 투자하고자 해. 저것이 이제 해당 자산이 돼. 그 위험 할증률에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해당 자산에 위험 할증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투자자가 만약에 무위험률이 만약에 이제 이게 한 5%다. 근데 A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해당 자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이 위험 요소가 아까 전에 논했던 사금법 요거에 대한 논리야, 이게. 요거는 하나씩 덧칠해 가지고 요 정도는 한 4%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덧칠해야 될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위험이야. 아니야, 공통적인 위험이 아까 전에 사금법 위험 말고 뭐가 있었어요? 인플레임이 있었잖아, 인플레. 인플레라는 것은 국채도 영향 주고 여기도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영향 주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예요. 인플레는 다 영향을 받잖아요, 시장에서. 인플레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는 여기다가 더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전적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 반영하는 위험은 인플레보다 예상되는 인플레. 예상 인플레에 대한 이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이것도 위험 할증률이야. 그래서 피셔 효과라고 나온 것은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연구하신 분이야.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피셔 효과라는 인플레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자에 존재하는 위험 할증률이고 인플레도 위험 요소의 위험 할증률이야. 이런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위험 할증률이다라는 논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 위험 할증률이 이것이 뭐죠? 한 1%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투자자는 무위험률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거다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A라는 부동산 조사해 보니까 A 자산에 특별하게 부담해야 될 위험 요소로 4%를 보장해주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고,
1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가 한 1%가 추정이 되니까 이거 더해서 5% 수익률을 더 보상을 해주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 이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이게 옳은 질문이 돼. 근데 질문 받는 내용은 책에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 말고 인플레 위험 할증률도 더이 돼 있던데요. 그럼 세 가지가 아닙니까? 아니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 두 가지인데 위험 할증률이 위험 성격상 이 두 가지로 다시 세분화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을 더해가지고 투자자는 10% 수익률을 최소 보장해주면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했는데 투자는 10%만 최소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12%가 기대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합시다라는 결정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 할증률에 대한 논리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기억에 대한 논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끄트머리 위험과 이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비례관계에 줄을 쳐주셔야 돼요. 비례관계가 결국 무슨 관계라고요? 바로 연결해서 상쇄관계다라는 거죠. 비례 이코로 상쇄관계. 비례를 뭘로 낸다고요? 반비례관계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거기 위험과 수익,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디귿엔 위험이 커져서 투자 가치 하락한다. 요 논리는 뒤에 투자 가치 할 때 잠깐 말씀드리려 하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에도 영향 받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 근데 이게 기출문제 책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은 이게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체계적 위험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체계적이 높아지면은 투자자 요구수는 상승한다. 당연하겠지. 이 구성 요소가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인데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은 당연히 요구수는 높아진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수는 하락한다. 이렇게 된 게 있어. 말이 안 맞죠?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자도 보상을 더 달라 그러니까 요구수는 같이 높아져야 돼. 구성 요소가 높아지면 결과도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27회 때는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은 이제 최소 수익률이다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아까 실제 시험 뭘로 냈다? 최대수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거꾸로 내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최소 요 정도 수익률 보장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논리니까 이거는 최소 수익률이야. 그리고 이제 28회 때는 요 비례관계를 제대로 냈어요.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러고 지문적인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당연히 예상 인플레 높아지면 할증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305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잘곡되게 306페이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돼 있잖아요. 굳이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무위험률하고 요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를 이제 위험 조정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위험 조정률이란 말이 나오면은 위험 조정률하고 위험 할증률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느 게 항상 높아야 돼? 위험 조정률이 항상 높아야 돼. 왜? 조정률은 무위험 할증을 뭘 더한 거기 때문에. 무위험률을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위험 조정률은 뭐를 말하는 거야? 요구 수익률을 말한다라고 책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험 조정률, 요구 수익률이구나.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한 개념이구나. 이런 용어적인 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현 수익률은 아까 결과만 보시면 돼. 실제로 나타난 수익률이다. 실현 수익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요구 수익률은 표현에 보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뭘 요구하느냐. 최소 요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면 투자를 용이했을 텐데,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보장해 요구할 때 요구되는 게 뭐냐라는 거를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구 수익에 대한 무념들이 뭐고, 할증이 뭐라는 것이 요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구가 나오고 기대가 나오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냐 마냐를 의사결정해. 근데 그 다음 논리야. 그 다음 논리가 뭐냐면 306페이지에 양가를 이번에 좀 기대하고 요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 요구 가지고 의사결정했을 때 이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논하는 것이 기대하고 요구의 관계입니다. 이게. 요거 논리는 이제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제 기대를 논했고 요구를 논했잖아요. 기대하고 요구의 관계에 대한 설정인데 이거는 구조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딱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말로 쭉 설명이 되는데 결과는 지문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지. 투자자는 이제 10%를 요구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이제 뭐 20%가 기대가 된다. 그럼 본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투자를 결정을 할 거야.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근데 투자를 결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도 시장 논리예요. 그 다음 논리야.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투자 결정을 한 거니까 20% 수익률이 기대가 되면 20%는 좀 그러니까 이거 10%로 한번 해볼까? 기대 10%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투자자 요구 수익률 5%를 요구하게 돼요. 그럼 투자자들이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만족하니까 투자를 결정하겠지? 그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막 달려들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다?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투자하고자 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겠지.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알으셔야 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 하락하는데 무한정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락하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일치되는 수준까지 하락하더라라는 논리가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부동산이 있어. A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야. 근데 기대되는 수익이 1억짜리로 추정이 됐어. 이 부동산 기대수는 몇 %야? 10%야. 10%짜리 부동산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럼 시장에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몇 %냐? 지금 5%야. 이 사람들은 해석하면은 5% 수익률만 보장하면 난 투자할 용의가 있었다는 투자자 집단적으로 있는 시장인데 10%짜리가 나온 거야.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만족하고도 5% 추가 수익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투자자가 광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투자자는 여러 사람인데 이 정도 수익을 가진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투자자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한테 달라 투자 결정한다는 말은 결국 경제론 따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10억짜리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서로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억으로 출발했지만은 경쟁 과정에서 점점 가격이 어떻게 돼? 점점 비싸죠. 10억에다 11억, 12억, 13억 계속 높아지다가 이게 얼마까지 높아지냐? 20억까지 높아져. 그러면 기대 수익은 어차피 정해진 수익이니까 1억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경쟁 과정에서 계속 시장 가치가 10억, 20억 계속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비싸게 사는 거지. 그 부동산을 비싸게 사면은 그 부동산이 가지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10%짜리가 1억짜리를 20억에 사니까 점점 어떻게? 기대수는 낮아지게 돼. 5%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그 20억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제 부동산이 뭐죠? 이 부동산 제시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낙찰되겠지. 더 높은 가격 지불하면 안 되잖아. 더 높은 가격 지불하면 기대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투자자 요구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점 비싸게 사야 된다는 시장이 상승하면서 기대값이 점점 낮아지더라라는 논리죠.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냐? 이게 이제 요구랑 같아지는 선에서 투자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요구가 더 큰 경우야. 투자자는 10%를 요구하는데 기대가 되는 상품에 투자가 20%를 요구해. 그럼 관심 갖겠어요? 관심 안 갖지. 본인이 요구하는 것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투자를 안 해. 투자 기각하게 되겠지. 투자 기각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저 10%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 감소하게 돼요. 수요 감소하면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될까? 점점 싸지지. 하락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 기대값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 기대 수익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것도 어떻다? 기대 수익률이 변하게 됩니다.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상승할까? 여기까지 같아지는 선까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즉 처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야. 15억짜리가 10억에 나왔고 기대값이 1억짜리 부동산이었어. 그래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20%를 요구해요. 20%. 그럼 20% 요구하는 시장이 10%짜리가 나오면 투자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이 부동산을 10억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안 팔릴 거 아니야. 안 팔리니까 10억을 고수할 수가 없어. 그럼 처음에 10억이 안 팔리네? 그럼 9억에 내놔. 그래도 관심 없어. 8억 계속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다가 5억까지 떨어져. 5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억짜리가 수익이 나온 상품이 5억에 살 수 있는 투자자는. 그 1억 5억 나누면 몇 퍼센트가 돼? 20%가 되지. 20% 기대가 나오는 순간에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이때부터 관심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수는 점차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지금 기대도 논하고 요구도 논했기 때문에 이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책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근데 이걸 지문으로 낼 때 책처럼 길게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대 수준이 요구보다 클 경우에 투자 결정한 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기대는 점점 하락한다. 어디까지 요구랑 같아지는. 너무 구차스럽고 지문이 잔뜩 길어져. 이렇게 출제하진 않아요. 출제원들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거의 생략이 돼요. 생략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저걸 설명하고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와. 결론 나올 때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내겠어요? 기대가 요구보다 큰 상태에서 기대가 하락하는데 여기다가 요구가 하락한다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기대를 그대로 놓고 거꾸로 상승한다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대한 내용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상황이니까 저 조건을 바로 결론으로 연결시키기 바라고 그럼 여기서 결론은 기대하고 요구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항상 일치하게 돼. 불일치 항상 일치가 되는데 그때 항상 뭐가 변하냐?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항상 기대가 변해. 항상 기대가 변하는데 어디까지? 같아질 때까지 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기대가 이거보다 높은 상태에서 같아지려면 당연히 기대가 낮아지면서 같아져야 되고 기대가 이거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대가 높아지면서 같아진다는 뜻이야. 기대 요구 관계에서 서로 불일치할 때는 나중에는 항상 일치되는 과정이 있더라. 근데 항상 뭐가 변한다?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게 지문상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른쪽의 위험 회피형 투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꼬박꼬박 출제되는 위험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기대 수익률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계산 문제 형식과 요구순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과 두 가지 관계예요, 관계. 그중 드물게 나오는 내용이 307페이지면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가 있는데 그 공식이 이렇게 푸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시고 공식을 보지 마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투자 가치란 말이 있고 시장 가치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 가치는 다양성이 있는데 투자 가치 이거는 결과적인 것만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텐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투자자는 역시 의사결정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 비교할 때 항상 어느 게 거에 투자하느냐? 투자 가치가 커야지 투자한다는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이렇게 투자 가치라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투자 가치가 뭘까? 여러 가지 우리 투자 가치, 시장 가치란 말을 평소에 쓰시느냐? 잘 안 쓰시지만은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 중에 투자 가치, 시장 가치란 말을 막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제가 가보면은 물건을 가격 협상할 때 투자 가치란 말하고 시장 가치란 말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쓰게 돼 있어요. 요 말만 안 쓸 뿐이야. 그럼 투자 가치란 말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는 가장 간단한 개념이 장래. 투자한 부동산이 있죠? 투자한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장래. 투자는 미래지향적인 용어니까 장래 가져다 줄 걸로 기대되는 이익 줄일게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나중에 감정평가 나오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장 가치란 말은 공개 경쟁 시장에서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많은 금액 이렇게 이제 우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다 보니까 이 투자 가치에 대한 논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주관적 가치가 되고요. 그리고 요건 시장 가치는 무슨 가치냐? 요거는 객관적 가치가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투자 가치는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는 반대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해석할 때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해.
그럼 얼마 정도 돈을 투입한 다음에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수익이 언제 발생해? 미래 발생할 거 아니야. 그 미래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하는 그 시점으로 다 땡겨본 거야. 다 땡겨봤을 때에 이 부동산이 창출하는 현금 자산의 현재 가치, 이거를 우리가 투자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한 것이 만약에 10억이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A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10억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나올 수입을 다 현재 시점 땡겨봤더니 10억 정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럼 10억 이상은 벌 수가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A 부동 투자하면은 내가 최대 벌 수 있는 돈이 10억이구나. 그럼 10억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투자 가치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할 때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A라는 부동산 투자하고자 한다. 임대부동산이다. 이거를 내가 이제 5년 동안 임대했어. 임대 수익이 현금으로 계속 들어와. 나중에 또 팔아야 돼. 팔 때 현금에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미래에 들어올 돈을 다 투자하는 그 시점을 다 땡겨봤더니 10억을 번다는 뜻이야. 그런 논리가 이제 지불 용의가 최대 있는 금액이다. 최대 금액. 최대 10억 정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10억 정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사야 되잖아. 사야 된다는, 그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 무슨 금액이다? 이게 시장 가치가 돼. 그럼 투자자가 시장 가치를 한번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이거를 무슨 가치다? 이거를 시장 가치야. 그럼 투자 가치가 10억이라고 판단한 A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이래.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최대 10억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인데 10억 벌 수 있는 부동산을 얼마 주고 산다는 거야? 5억 주고 실제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판단하기에 내가 5억 주고 사면은 이게 10억에 들어오는 부동산이니까 5억의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A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 보니까 이게 20억짜리래요. 그럼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20억 주고 사는 부동산이 내가 장사해서 벌어가지고 최대 얼마 들어온다? 10억 정도 들어오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내가 사봤자 10억이 손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를 안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항상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 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트 가셨을 때 그 손님이 그러잖아요. 만두를 파는 분한테 얼마요? 라고 물어봐. 얼마에 물어볼 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시장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트 판매하신 분이 5,000원이요? 라고 답변하셨어. 아, 그 내가 만두를 살 때 실제로 5,000원을 지불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거야. 그게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건에서 주고받는 금액이 시장 가치가 돼요. 근데 5,000원이라 들어오는 투자자 입장 보니까 내가 만두를 집에서 요리하고 그래서 먹고 했을 때 만족감을 보니까 이게 10,000원짜리 정도 돼. 그러면 투자자는 무슨 생각한 거야? 만두를 살 때 내가 거기서부터 얻는 향유하는 이익이 얘는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만두를 물어봤을 때 나는 10,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 여쭤봤는데 얼마나 살 수 있어? 5,000원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만두 가격이 싸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사겠지. 근데 똑같은 그 만두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얼마에 물어봤더니 5,000원에 또 답변할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사고자 하는 사람들 제시되는 금액이 시장 가치야.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생각으로 5,000원짜리 들었는데 이건 좀 비싸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투자를 안 하겠지. 만두를 안 살 거 아니야. 이 사람 어떤 생각이냐면 5,000원 드는 순간에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저 만두를 5,000원에 사서 집에서 요리해서 주관적으로 향유하는 미래 이익의 가치를 보니까 얘는 3,000원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000원짜리 최대 3,000원까지 지불할 용이 있다고 생각한 그 3,000원이 투자자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두에 대해서 부여하는 투자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럼 3,000원 정도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5,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본인 생각보다 비싼구나. 그래서 어때요? 안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 투자한다는 논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물건의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장 가치는 문제상에서 투자자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금액이니까 주어져. 주어져. 그 뭐만 계산하면 돼? 투자 가치만 계산하면 되고요. 이 투자 가치에 대해서 책에 나온 공식대로 푸시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투자 가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이 무한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기간이 정해진 소득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내지 않으니까 투자 가치 계산할 때는 영구적인 소득이 제시를 해줘요. 영구적인 소득이 제시가 되면 소득이 높아지면 투자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은 미래 나오잖아.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야 돼. 땡기려면 할인해야 돼. 그 할인율을 뭐냐?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인율을 공부하셨던 것은 기대의 수익률을 공부하셨고 요구수익률을 공부하셨어. 기대의 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 어느 걸 써야 되냐면은 당연히 요구수익률을 써야 돼요. 왜 요구수익률을 써야 돼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 그랬어. 그러면은 요구수익률도 무슨 수익률이야?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그 주관적 가치 구할 때는 주관적 수익률을 적용해야지 투자자가 원하는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이 나오면 이거를 요구 수익률 가지고 나눠서 투자 가치를 판단하라. 영구적인 소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계가 이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아까 비례 관계라 그랬죠. 같은 방에 움직이는 거야. 위험과 상생 관계. 그럼 요구 수익률하고 투자 가치 무슨 관계 있겠어? 이게 분모고 결과니까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위험하고 투자 가치 무슨 관계? 얘도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면은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요구가 높아지면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구 수익률에 나왔던 지문 중에 요구 수익률과 투자 가치는 반대 관계란 말이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출 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 투자 가치 아주 오리지널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토지로부터 대상 부동산은 토지다. 토지를 제시해 주는 이유가 토지는 영속성을 가진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이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1년간의 수익이 1억이더라 라고 문제가 제시가 된 거야. 연간 수익이 1억이더라. 근데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수익이 국채이자를 제시된 거야. 국채이자율이 5%다라고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투자했을 때 이 토지의 위험 할증률이 제시해 줘요. 위험 할증률이 이게 만약에 3%다라고 제시해 줬고 그리고 1년 동안 예상되는 예상 인플레율이 이것도 2%가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 놓고 투자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투자 가치 계산하려면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니까 장래이익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현재 가액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을 요구수익률 가지고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1억짜리 제시해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 가치에서 1억을 위에다 갖다 놓고 요구수익률을 구해야 돼. 요구수익률. 그 요구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해 주겠지. 뭐가 제시해 줬어? 국채이자를 제시해 준 거예요. 국채이자를 아까 요구수익률은 무이율 플러스 위험 할증이라고 그랬죠. 국채이자를 뭘 제시해 준 거다? 무이율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5%를 요구수익률에 더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있죠. A란 투자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투자할 때 위험 할증률이 제시해 준 거야. 이게 몇 프로 제시했다? 여기다가 3%를 제시해 주고 독특하게 또 예상 인플레도 제시해 줬어요. 여기다 인플레 여기다 또 제시해 주죠. 그럼 여기다 2%가 된 거죠. 그럼 무위험률은 5%고 위험 할증률은 5%가 되기 때문에 전체 몇 프로다? 10%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을 10% 나누면 얼마짜리야? 10억짜리가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부동산의 이 토지의 투자 가치는 10억이구나 해석하면은 내가 이 토지를 운영해서 나중에 되팔아서 최대로 벌 수 있는 돈이 10억이다라는 거 판단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구매할 때 이 토지의 시장 가치가 5억이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이 말은 최대 10억 벌 수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실제로 구매할 때는 얼마 든다? 5억 주고 사는 거죠. 그럼 투자자 생각은 5억 주고 사서 10억 버는 거니까 5억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토지구나. 삽시다라는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니고요. 투자 가치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나오긴 하지만은 주관적 가치고 장래의 현재 가치다. 요 정도 개념. 시장 가치는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되는데 항상 뭐가 보다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 투자한다는 결과만 아시면 돼. 요 계산 문제는 요즘에 잘 안 내요. 다른 데서 이제 투자 가치 계산하는 게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논리는 뭐 차처럼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가치 개념,
주관적 가치면 개념 한 줄짜리 되는 거 있죠? 거기 투자 가치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그 바로 밑에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 값이지. 이렇게 해놓고 공식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뭐보다 큰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투자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08페이지의 사례 분석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구 수익률이라는 논리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무슨 가치? 투자 가치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소술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걸 언급해 드렸어요.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위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주제가 세 가지다. 위험의 개념이 있고 위험의 종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 벗어날 가능성. 종류도 말씀드렸어. 종류가 뭐죠? 종류는 이제 그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논점이 투자자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돼. 관리 방법이 나오죠. 한때 이제 15회 이후에 전성기를 이루다가 한동안 쉬다가 작년에 28회 때 또 나왔어요. 이렇게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 방법은 이제 우리 시험이 존재하는 주기적으로 나올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책에 있는 걸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책의 308페이지 보면은 책에는 위험 처리 방법이 되어 있는데 위험 관리 방법, 처리 방법 다 같은 말입니다. 매우 다양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보수적 처리 방법, 위험 조종도를 사용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위험 전가, 포트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재무관리상에서는 위험 관리 방법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큰 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가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 회피하는 방법. 여기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309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이 있죠.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거야. 이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논리가 이제 한 줄을 쫙 보시면 돼. 그 위험을 회피해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위험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한 자산이 있죠. 위험한 투자하는 위험한 자산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위험한 자산을 제외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부동산 투자하지 않겠지. 이런 전략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디에만 투자하겠어? 안전한 자산만 투자하겠지. 그 안전한 자산이 뭐예요? 국채야, 국채. 그래서 위험한 자를 제외시키는 전략을 삼는 사람은 어디에만? 국채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종류가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나쁜 건 아니야. 본인들의 위험 성향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다만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안 어울리는 전략이다라고 보시게 되겠고, 하나가 있어.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책에는 이제 뒷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310페이지 보면 양가로 5번이 있어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가란 말이 이제 개념 자체가 떠넘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다른 경제 주체에게 떠넘기는 거. 떠넘기는 방법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위험을 전가하는 거야. 근데 전가라는 단어는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위험 전가 방법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우리 시험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기출문제 보면 다 나와 있지만은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그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불확실성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 떠넘긴다든지 이런 거. 그 인플레. 인플레는 제거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전가시켜. 누구한테 전가시키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인플레를 임차인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인플레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차입자한테 전가시켜. 인플레를 차입자에 전가시켜서 은행이죠, 은행이. 차입자한테 은행이 전가시켜. 그래서 나온 것이 변동금리죠. 그래서 요 논리는 인플레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차입자한테 인플레를 전가시키는 변동금을 체결한다든지,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떠넘긴다는 뜻이야, 떠넘긴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방법은 국채 투자고 하나밖에 없고,
정가하는 방법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부터 논리인데 재무관리상에서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또는 같은 말 이거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요 논리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논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고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어떤 사업을 보니까 기대가 결정된 경우가 있어요. 지하철역 어떤 데 가다 보면은 막 전단지 뿌리잖아요. 전단지 뿌려서 어떤 원룸 사업인데 여기 투자하면은 전단지 상에서 10% 수익률 보장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단지 본 사람들, 여기 투자하면은 10%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구나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의사결정이 다 다르죠. 10%밖에 안 되네? 10%나 되네?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구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구가 결정된 상태에서 기대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논리가 이제 책에 나온 것인데 책에 보면 다시 4페이지 돌아오죠. 309페이지 보면 양가리 일본에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보수적 처리하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대하고 요구를 가지고 비교할 때 기대의 수준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의 수준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기대의 수익률을 얘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기대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기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나오면 얘는 꼭 하향 조정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리고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 사람들은 어떤 수익이 예상됐을 때 기대는 수익이잖아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항상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기대를 하향 조정할 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논했던 것이 기대에서 계산할 때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그때 수익률이 얘가 20%다, 그리고 10%다, 만약에 마이너스 5%다. 그냥 5%를 할까, 간단하게. 그때 이제 확률까지 제시됐지. 이게 50%다, 30%다, 20%다. 만약 이렇게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50%면 얘는 10%고, 10% 곱하기 30% 하면 3%고, 5% 곱하기 20%는 1%라 그래서 14% 수익률이 기대가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왜 아니냐면은 호황일 때는 잘 됐을 때고 불황일 때는 이제 안 됐을 때잖아. 근데 호황일 때 가장 가중치를 많이 뒀죠.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됐을 때 가중치를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불황일 때는 얘를 50% 잡아보고 잘 됐을 때는 20% 잡아보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수익을 집어넣고 기대는 수익이니까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잡아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는 나오면은 하향 조정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전략인데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인데 수익을 높게 하면 틀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수익이 호황 보통 불황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치 불황이야, 호황이야. 그리고 중간치 보통이야. 그리고 최소치 불황이야. 이때 뭐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냐면은 최소 추계치에다가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14%짜리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얘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0% 곱하기 20% 하면 4%고요. 10% 곱하기 3은 얘는 변화장에서 그대로 3%고 5% 곱하기 50%는 얘는 2.5%가 나오지. 그럼 결과적으로 몇 프로다? 9.5%가 됩니다. 이렇게 기대수를 낮게 잡은 그 기대수조차도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방법이죠. 이 기대수는 하향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논리고요. 때문에 기대가 다시 말씀드려요. 기대수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는 항상 얘를 하향이라고 나와야 돼. 상향이라면 틀려. 그럼 보수적인, 즉 비관적인 전략을 삼아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대는 수익이다 보니까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수익을 낮게 잡으려면 불황일 때를 가중치를 많이 둬야 돼. 그래서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키워드가 그 첫 번째 줄에 수익을 가능한 낮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최대, 중간, 최소 추측할 때 뭐 가져간다?
최소 추계치가 하나, 최소 추계치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 동그라미 이번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위험 조정률이라고 나왔죠. 아까 위험 조정률이 무슨 개념이 있었어? 위험 조정률은 무위험률과 위험을 더해가지고 더한 요구순위라고 그랬어. 그럼 투자자들은 기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구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전단지 예를 들었잖아. 전단지 이상에서 나온 수익률이 임대 원룸인데 10%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막 뿌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그럼 보자마자 10% 수익이 기대가 되는구나. 그럼 바로 투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단지상에 제시된 수익률이 한 실현이 되냐? 라는 조사해야 돼. 그 조사에서 막 실제로 임장활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하면은 전단지상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 요소가 막 드러나. 위험 요소 막 드러나면 위험 요소 하나를 어디다가 투자자 요구순위에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이 두 번째가 요구순위란 말이 나오고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야 돼. 책처럼 하지 마시고 상향 조정하는 방법. 그러면 요구수익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슨 상향이라고 나와야 돼. 기출문제 보면은 요구를 해놓고 하향으로 낸다든지 기대를 해놓고 상향을 서로 엇박자로 내면 틀린다는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하면은 결과적으로 요구수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저기 표현 그대로처럼 위험 조정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책처럼 한다 그러면은 조정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되 위험 조정률을 사용한다는 방법은 무위험률에다 할증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큼 나온 거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위험 요소 하나하나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더 보상을 더 높이는 거니까 더 높은 할인율을 보장해달라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야. 때문에 요구수익률은 상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여기서 요구수익률은 위험을 반영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구는 위험을 반영하는 거여서 위험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야. 높은을 뭐로 낼까? 낮은으로 내면은 틀린 거야. 기대는 수익을 낮게 잡는 것이고 요구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보상에 대한 할인율을 높게 잡는 방식이야. 이 단어를 이제 잘 조심스럽게 보시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여기도 나머지는 목차 위주로 나오는데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민감도 분석은 양가로 3번에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민감한 요인이 뭔지를 발견한 다음에 민감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민감한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식이야.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 개념 보시고 나머지 책에는 없지만은 평균 분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변이계수법이라고 있고 변이계수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법이 있어. 포트폴리오. 근데 요 세 가지는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라는 논리를 통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더라. 크게 세 가지 우선 보셔라. 회피하는 방법, 전가하는 방법, 통제 또는 축소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이제 위험 축소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뭐 회피, 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피하는 방법, 위험한 자산을 제외시키는 거니까 국채 투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고 전가하는 것은 떠넘기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주로 나오는 게 통제 쪽에서 나와. 특히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기대하고 요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가지 의사결정하니까 기대는 수익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낮게 잡는다. 하향 조정. 수익이란 말이 낮게 나오고 요구는 위험을 반영하는 거니까 위험이 높아지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는 높게 잡는다. 상향 조정하고 그 높은 할인을 적용한다. 이런 말들을 집어넣고 여기는 목차만 보시고 요 세 가지는 별도로 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310페이지에 28회 때 예제가 잠깐 있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예제 보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이 언급이 됐는데 1번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했는데 그렇죠. 아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했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네요. 두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해야 되는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건 좀 이따가 논합니다. 평균 분산법은 약간 설명이고 그리고 3번은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나왔네요. 얘는 이제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하향 조정이야. 그래서 미래 발생할 수 위험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가 나왔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기대를 보수적인 전략은 뭐죠? 기대를 가능한 한 하향 조정하는 거야. 하향 조정. 그 표현이 제대로 돼 있고 4번에 위험 조정률이 나왔잖아.
위험 조정률은 뭐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요구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요구수율. 그 위험 조정률 사용 적용하는 방법은 장래 기대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라 그랬어요. 그럼 더 많은 보상을 달라 그러겠지. 위험한 투자에 낮은 할인을 적용해야 아니죠. 요거를 상향 전환하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죠? 높은 할인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틀린 거죠. 낮은이 아니라 높은. 그리고 민간도무서 개념은 이제 여기 종류 중에 하나가 딱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위험이라는 논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꼭 나오는데 위험이 뭡니까? 개념. 정리해보면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위험 관리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게 한 세트야. 그러고 나서 아까 수익률 있었죠. 수익률에 대한 논리, 기대 수익률에 대한 논리랑 요구수익의 논리가 또 세트.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란 말이 항상 묶어가지고 최소 오지선단을 구성하는 지문으로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론 이제 세부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론적인 부분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10페이지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실상 이론적인 측면의 마무리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요즘에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기초다 보니까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때는 이 부분을 좀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